운명의 굴레와 핏줄의 더 잔혹한 인과응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미스터리한 여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굴레인 가족과 핏줄, 그리고 그 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악업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대에서 끝나고 자식은 자신만의 깨끗한 도화지 위에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정의이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산하고 서늘한 명부의 세계,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잔혹한 신명과 악살의 법칙은 결코 인간의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과거에 저지른 잔인한 악업과 탐욕이 가장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저주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박씨 집안의 비극이 하늘을 속이려다 파멸한 인간의 오만함에 관한 기록이었다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의 덫에 걸려 가문 전체가 기이한 파멸의 늪으로 걸어들어간 더욱 충격적이고 서글픈 조상신과 악귀의 잔혹한 실화입니다. 과연 핏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서 인간은 도망칠 수 있는 존재인지, 그 서늘한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 서울 근교의 한 신흥개발 도시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남들 눈에는 평화롭고 단란해 보이던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이한 변고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자 중심축이었던 인물은 자수성가하여 건설 자재 유통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최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가깝게 지내온 사촌 동생 최진우 씨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동고동락하며 자란 탓에 성인이 되어서도 비즈니스와 사생활을 모두 공유할 정도로 우애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을 훌륭하게 넘기고 각자 가정을 꾸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들의 행복은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이제 겨우 7살 된 영특한 아들 동현이가 있었고, 진우 씨에게는 5살 배기 딸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한 집에 모여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이 행복한 가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유난히도 비가 음산하게 내리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7살 동현이의 기이한 잠꼬대였습니다. 평소 성격이 활달하고 잠자리가 무척이나 얌전하던 동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 새벽 2시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 방 안구석을 가리키며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부부가 놀라 아이를 달래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동현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 안구석, 장롱과 벽 사이의 어두컴컴한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틈새에 웬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날 쳐다보고 있어. 머리가 하얗고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인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자꾸 시커먼 피가 흘러내려. 그리고 나한테 자꾸 이리 오라고 손짓해. 동현이의 생생하고도 소름 끼치는 묘사에 민호 씨 부부는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거나 몸이 허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저주의 아주 미미한 전조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동현이의 기이한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잠꼬대를 넘어 낮에도 거실에 혼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까르르 웃으며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 씨가 다가가 누구랑 얘기하냐고 물으면 동현이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저기 안방 문 뒤에 있는 하얀 할머니가 나랑 숨바꼭질하자고 하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동현이가 그렇게 허공을 응시할 때마다 집안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며 한기가 한여름에도 뼈를 찌르듯 밀려왔고, 멀쩡하던 가전제품들이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며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밥도 거의 먹지 못한 채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큰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고 뇌파 검사까지 진행해 보았지만 의사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촌 동생인 진우 씨의 5살 난 딸 서연이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역시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 통곡을 하며 자신의 방 침대 밑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기어 나와 자신을 잡으려 한다며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촌 형제의 집에서 동시에 그것도 똑같은 형상을 한 노인의 영혼이 나타나 어린아이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두 가족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소아 야경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가문 전체를 정조준한 거대하고 사악한 기운이 집안을 덮쳤음을 깨달은 민호 씨와 진우 씨는 결국 수소문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영발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는 한 중년의 여무속인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당의 문을 열고 두 형제가 들어서는 순간 오색 깃발이 걸린 신단 앞에 앉아있던 무속인은 방울을 흔들기도 전에 갑자기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제자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대나무 가지를 집어들어 두 형제의 어깨와 등짝을 거칠게 내리치며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인간들아, 어찌 감히 조상의 핏값을 짊어지고 이 깨끗한 신당에 발을 들이느냐. 너희 놈들 등 뒤에 시커먼 피눈물을 흘리는 노인네가 칼을 들고 서서 너희 자식들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느냐. 무속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두 형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무속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단 위에 놓인 맑은 퇴속 물그릇을 들여다보더니 가엾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혹은 차마 외면하고 싶었던 그들의 친할아버지, 즉 최 씨 가문의 선대가 저지른 끔찍한 악업에 관한 폭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 말기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 두 형제의 할아버지였던 최창권이라는 인물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악독한 고리대 금업자이자 땅 투기꾼이었습니다. 당시 하루아침에 전란으로 가족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 주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집과 논밭을 빼앗아 길거리로 내쫓았던 잔인한 인물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홀로 어린 손자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던 한 청과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최창권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집과 문전옥답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흉년과 혼란한 정세 탓에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최창권은 눈물로 애원하는 할머니를 매정하게 걷어차고 부하들을 시켜 한겨울에 노인과 어린 손자를 살던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할머니는 그의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어린 손자를 품에 안은 채 마을 어귀에 버려진 상여집 안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노인은 최창권의 집 방향을 매섭게 노려보며 내가 죽어서 악귀가 되어서라도 내 놈의 집안의 대가 이어질 때마다 가장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똑같이 아사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는 잔혹한 저주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 씨 가문의 핏줄 속에 깊숙이 각인된 피할 수 없는 원한의 살이자 조상의 악업이 부른 저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악의 대가를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들의 어린 자식들이 고스란히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민호 씨와 진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는 무속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습니다. 보살님, 제발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저희가 재산을 다 내놓고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 동현이와 조카 서연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한 어린 것들 아닙니까? 무속인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신명의 기도를 올리더니 이 저주는 원한의 깊이가 너무 깊어 일반적인 살풀이나 부적 정도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달래고 신을 속이는 거대한 대수대명의 구판인
진호기살풀이를 해야만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가오는 음력 7월 백중날 밤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자시에 저주가 시작된 가문의 옛 시골 패가 마당에서 목숨을 건 천도굿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무속인의 지시대로 전 재산을 털어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굿값을 마련하고 굿판에 필요한 재물과 할아버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지푸로 만든 사람 형상의 인형인 재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중날 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경기도의 한 외딴 시골 마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할아버지의 옛 생가 마당에 제상을 차렸습니다. 굿판이 시작되기 직전 안방에 뉘어놓은 동현이와 서연이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고열로 신음하고 있었고 온몸의 피부에는 기이하게도 누군가 손가락으로 거칠게 긁은 듯한 붉은 손자국들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밤 11시 자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마침내 백발의 노만신과 무속인들이 징과 깽매기를 거칠게 울리며 서슬퍼런 굿판에 막을 올렸습니다. 어허, 원한으로 맺힌 영혼아, 인간의 탐욕으로 피눈물 흘린 가여운 넋가, 이 노잣돈을 받고 조상의 죄를 사하여 극락세계로 가시라. 노만신의 굿을 푸고도 날카로운 신가가 사방이 고요한 시골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들이 오색 천을 찢으며 마당을 격렬하게 돌기 시작하자 한 줄기람도 불지 않던 폐가 마당에 갑자기 사나운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상 위에 켜놓은 수십 개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고 폐가 주변의 대나무 숲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듯 스산한 소리를 내며 뒤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던 민호 씨의 아내와 진우 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동현이와 서연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로봇처럼 뻣뻣하게 일어나 안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당으로 나온 두 아이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7살 동현이와 5살 서연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뒤로 기괴하게 꺾고 하얀 자위만을 번뜩이며 굿판의 중심을 향해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작고 가냘픈 입술을 열어 수십 년 전 억울하게 동사했던 그 청과부 할머니의 거칠고 한 맺힌 노인의 목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내 손자를 길바닥에서 얼려 죽인 최창권이 이놈들아. 내 놈들이 기와집에서 따뜻하게 이 밥을 먹고 살 때 내 손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다. 이제 와서 이깟 종이돈 몇 장과 썩은 고기 몇 점으로 내 원한을 달래려 드느냐. 절대로 안 된다. 내 놈들의 가장 소중한 데를 끊어놓아야 내 원한이 풀리겠다. 아이들의 몸을 빌려 터져나오는 악귀의 절규의 굿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노만신은 당황하지 않고 작두칼을 치켜들며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인연, 내 원한은 가상 하나 죄 없는 어린 것들의 목숨을 탐하는 것 또한 천지신명이 용납하지 않는 대죄다. 당장 이 재웅을 내 손자라 여기고 목숨을 대속하여 저승으로 떠나거라. 만신이 동현이와 서연이의 생년월일이 적힌 집. 인형 재웅을 아이들의 머리 위로 격렬하게 흔들며 칼로 지청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몸이 공중으로 수십 센티미터가량 붕 떠올랐다가 마당 바닥으로 거꾸러지며 격렬하게 사지를 뒤틀며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상 뒤편에 세워두었던 두 개의 집 인형의 원인 모를 붉은 불길이 화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재웅을 집어삼켰고 기이하게도 집인형이 타들어갈 때마다 안방 문틈과 마당 구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노인의 구슬픈 곡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신과 귀신의 전쟁 끝에 마침내 집 인형이 완전히 재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몰아치던 돌풍도 거짓말처럼 뚝 멈추었습니다. 동현이와 서연이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만신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두 형제를 바라보며 간신히 저승의 명부를 흐려 할머니의 홀령을 재웅에 실어 보냈으니 아이들의 목숨은 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깊이가 워낙 깊어 이것으로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니 평생 동안 선행을 베풀고 할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웃들의 원한을 갚으며 살아야만 자녀의 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이 마침내 조상의 저주로부터 자식들을 구해냈다고 믿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악업이 남긴 덫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으로 이어지는 지독한 잔혹동화였습니다. 귀신 소동이 있은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동현이와 서연이는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자라 어느덧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민호 씨와 진우 씨는 무속인의 경고대로 매년 전국의 보육원과 독거노인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며 조상의 죄를 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고 그들의 삶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 씨의 아들 동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가문의 마지막 파멸을 몰고 온 의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진우 씨가 사업차 알게 되어 집안에 소개한 자칭 전국의 유서 깊은 가문의 풍수와 조상, 묘자리를 봐준다는 한 노련한 직원이자 묘지 이장 전문가인 고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고 씨는 최 씨 가문의 옛 시골 선산을 둘러보더니 민호 씨 형제에게 치명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현재 할아버지 최창권의 묘가 모셔진 자리가 사방이 막히고 물이 차오르는 최악의 흉지에 위치해 있어 이대로 두면 가문의 재산이 순식간에 탕진되고 자식들의 앞날이 막힐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선산 꼭대기 근처의 명당 자리로 묘를 이장하기만 하면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고 동현이와 서연이가 명문대에 진학함은 물론 권세를 누릴 것이라며 형제를 현혹했습니다. 조상의 악업을 늘 마음에 걸려하던 형제는 할아버지의 묘를 좋은 곳으로 옮겨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과거의 저주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자식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승사자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임을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이장 공사가 시작되던 날 하늘은 아침부터 금방이라도 피가 쏟아질 듯 붉고 음산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낡은 오동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관이 지상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면 마땅히 백골화가 진행되어 뼈만 남아있어야 할 할아버지의 시신이 마치 어제 사망한 사람처럼 피부가 썩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시신의 안색이 시커멓게 변한 채 입을 기괴하게 귀 밑까지 찢어지도록 벌리고 있었으며 관 내부에는 정체 모를 시커멓고 걸쭉한 피 같은 액체가 가득 차 있어 사방에 썩은 생선, 냄새 같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풍수학에서 말하는 가장 무섭고 불길한 현상인 죽은 시신이 땅의 악기를 빨아들여 괴물로 변한다는 육시 혹은 돈관의 형국이었습니다. 경악한 인부들이 장비를 내팽개치고 달아나려 하자 눈이 먼 직원 고 씨는 도리어 지금 시신을 다시 묻으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니 당장 시신을 꺼내어 화장을 하거나 새로운 명당에 묻어야 한다며 형제를 다그쳤습니다.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민호 씨와 진우 씨는 고 씨의 말을 따라 시신을 급히 수습하여 새로운 묘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울의 집에서 고등학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민호 씨의 아들 동현이에게 믿기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걷던 동현이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할머니, 이제 그만해 라고 비명을 지르더니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거칠게 떠민 것처럼 왕복 8차선대로의 대형 덤프트럭 앞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동현이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동현이의 사망 소식이 선산의 형제들에게 전해진 시각은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사망 소식에 민호 씨가 미쳐버려 선산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던 바로 그 순간 사촌 동생 진우 씨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의 비명 섞인 전화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 서연이가 방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할머니가 이제 올라오래라는 기괴한 말을 남긴 채 15층 아래로 투신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두 사촌 형제의 유일한 대를 이을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지상으로 꺼낸 바로 그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의문의 투신과 교통사고로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간 마지막 이장 공사의 비밀은 나중에서야 밝혀졌습니다. 형제들을 현혹해 묘를 옮기게 만들었던 직원 고 씨는 알고 보니 과거 최창권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한겨울에 얼어 죽었던 그 청과부 할머니의 살아남은 유일한 친척이자 반계 혈육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최 씨 가문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풍수학과 지리를 공부했고 최 씨 형제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선행을 베풀며 저주를 피해가자 마지막 수단으로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게 만들어 잠들어 있던 조상의 악귀와 원혼의 봉인을 완전히 깨워버렸던 것입니다. 집 인형제용으로 간신히 묶어두었던 원한의 살귀가 자손들의 손으로 직접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젖히는 순간 서슬 퍼렇게 부활하여 최 씨 가문의 가장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단숨에 채워간 잔혹하고도 완벽한 설계된 복수극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 가문은 그해 여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멸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민호 씨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진우 씨 역시 전 재산을 잃고 폐인이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남의 피눈물을 짜내며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귀영화와 재산은 결국 눈 넣고 아끼던 자손들의 처참한 핏값과 목숨으로 완전히 상쇄되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조상이 지은 죄의 무게는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이며 인간이 핏줄이라는 거대한 인과 법칙으로부터 온전하게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과거의 일은 잊힌 채 사라진다고 믿지만 영혼의 세계와 인과의 명부에는 단 한 줄의 죄악도 지워지지 않은 채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우리의 등 뒤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을 일으켜 세운 그 수많은 재산과 부귀영화 뒤에 혹시 과거 누군가의 지독한 피눈물과 원한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야기 속으로 오늘 준비한 잔혹한 인과응보의 대장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